네, 예고된 시간에 맞춰 오늘 원구성 관련 원내대표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강유정 원내대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박성준 운영수석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김용민 정책수석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정진욱 원내 비서실장 자리하셨습니다. 노종면 원내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윤종군 원내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참석자 소개 이후에 원구성 협상의 과정 및 그 취지에 대해서 원내 대표께서 모두 발언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일요일인데도 지금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딱 한 달이 되는 시점이고요.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또 국회법상 정해진 원구성 시한을 5일 앞둔 상황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기자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전혀 다른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올바로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을 심판하셨고 헌정사상 처음 야당을 단독 과반으로 그것도 171석의 제1야당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책임있게 민생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제대로 잘 꿰어야 합니다. 원구성 협상은 제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려면 신속하게 원구성을 완료하고 국회가 일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3주 전부터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에 나섰습니다. 보다 자세한 경과는 박성준 수석 부대표가 설명드리겠지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조차 내놓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안도 내놓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의 시간 끌기를 계속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배신하는 것이고 소수의 목리에 다수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은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왜곡되고 반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구성을 진행할 것입니다. 제22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원구성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성준 수석 부대표께서 지금까지 원구성 과정에 있어서의 경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그 원구성 협상 과정들을 좀 설명하기 전에요. 22대 이제 총선의 의미가 뭐냐. 이걸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당원들이 바라볼 때 그동안에 이제 당원이 수동적 당원이 아니라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당원들의 모습은 능동적 주체로 변화를 한 것이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당원들은 이 시대에 맞는 22대 총선에 맞는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고 요구하고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 효능감도 얻었고요. 그런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치적 명령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은 압도적 다수 그러니까 야권에서 192석을 줬는데 헌정사상
야당에게 단독 과반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한국 정치사에서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큰 변화의 물결에서 이루어진 선거들을 볼 때 두 가지 분류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87년 민주화 이후에 소선거구제 하에서 88년 총선은 정초선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일렉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 와중에 큰 변화의 물결이 있는 선거를 크리티컬 일렉션, 중대선거라고 하는데, 이번 2024년 22대 총선은 새로운 변화, 큰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국민의 총선의 민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선거다. 크리티컬 일렉션이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무도, 독선, 독주를 심판하는 선거였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2년간 누적된 이런 과오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은 이 더 이상 못 살겠다.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총선에 투표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최상면 특검에서도 봤듯이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민심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상식을 외쳤지만 자신들의 가족, 측근을 비호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등 권력을 사유한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총선의 민의에 등장한 것이죠.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도, 무책임, 독선에 맞서서 여기에 야당의 민주당의 단독 과반을 줬다라는 것은 개혁, 민생, 안보, 경제를 책임지라라고 하는 시대적 명령을 줬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22대 총선의 의미에 더해서 22대 국회는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드는 국회, 또 정책 효능감을 주는 개혁국회, 더 나아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서 국민에게 다가와야 된다.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 21대 국회는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출발을 해서 확실하게 22대에서는 바꿀 것은 바꾸라고 하는 요구를 부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총선의 민심이 드러난 독선, 독주, 무능, 무책임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바꾸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법사, 운영, 과방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배준영 원내수석에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에 하도 많이 해서 얘기한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법사위는 최혜병 특검법 22대 국회에서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되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사위가 우리가 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의미를 담는 것이고요. 국회 운영위는 지금 대통령실이 연루된 사건이 아닙니까? 초유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이 지금 언론에서 공개되고 있는데 그러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부에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실을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여기 언론인 여러분 계시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주의 퇴행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퇴행과 퇴보의 가장 정점이 뭡니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언론의 자유의 억압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과방위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에 확실하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법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요. 국회법은 6월 5일 날 국회의장 선출하게 돼 있고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92년도에 원구성이 10월 달에 됐다고 합니다. 10월에.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이 규정을 94년도에 법제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에 대한 해석, 6월 5일 날 국회의장 선출하고 6월 7일 날 상임위원장 선출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이전에 여야가 이미 협상을 해서 특히 5월 30일 날 임기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22대. 그러면 일주일 동안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6월 5일 날 선출하고 6월 7일 날 원구성을 마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6월 5일 날 의장을 선출하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6월 7일 날 완료를 해라, 완수를 하라, 완성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국회법을 우리는 준수한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더라도 의장이 3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라는 것이고 지각개헌을 방지하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치적 효능감을 확실하게 주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바로 민주당은 저희들이 개혁기동대라는 이름을 저희들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력과 행동력으로 이번에 원구성을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과정을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천력과 행동력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5월 13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희를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님께서 원구성 확실히 빨리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찬 회동을 했고요. 5월 16일 날 원내수석과 다시 미팅을 했고 5월 20일 날 의장과 원내대표가 또 회동 오찬을 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사자 회동 2+2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원구성을 신속하게 해서 22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렸었고요. 또 5월 24일 날 제가 국힘당 원내수석을 만나서 이렇게 공전돼서는 안 된다. 국힘당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의석수 22대 국회 의석수의 배분에 맞춰서 11대 7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7개에 대한 안을 가져와라. 우리도 안을 내놓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까지 답이 없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5월 25일 날 2+2 회동을 통해서 저녁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국힘당에서 일방적 취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날 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요. 5월 29일 날 제가 배준영 수석과 또 미팅을 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안을 가져와라. 어떤 얘기였냐면 5월 30일과 5월 31일 날 국민의힘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안건을 올려서 확실히 가져와라. 원내 지도부가 그걸 결정을 못 내리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오늘 6월 2일 날 2+2 늦은 오후에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쭉 해왔고 회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지연 전략으로 좀 나오고 있다. 그 지연 전략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국회의 효능감을 없애고 무능화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6월 5일 날 국회의장 선출과 6월 7일 날 원구성 완료라고 하는 국회법을 준수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회동을 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게 의사 전달을 하고 각인시키려고 하고 있는 지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취재진과 기자분들에게 15분의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원구성 협상과 확정이 매우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좀 염두에 두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는 제가 원내대표 출마하는 기재회견 때부터 천명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락연설뿐 아니라 정견 발표에도 꾸준히 우리 당 의원들뿐 아니라 우리 당원들한테 시민들한테 아마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확보하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분명한 책임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21대 우리가 잠깐 법사위를 갖고 있다가 정부 여당이 협치를 주도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사실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법사위를 국힘당에 양보한 예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법사위 진행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법안들이 사실 통과되지 못했어요. 통계가 뭐 살짝 나와 있는데 보니까 한 30% 정도 때만 아마 통과가 됐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니까 21대 국회가 25,800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약 9,500건 처리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발의에도 불구하고 처리율이 36.65%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은 법사위를 쥐고서 일하는 국회, 입법부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 우리가 반드시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우리 뒤에 우리 백드롭에도 나와 있지만 실천하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절대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 국민을 좀 분노케 만들고 있는 최해병과 관련된 특검법. 사실은 정의, 공정과 상식에 해당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견제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는 운영인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수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원내대표 간에도 저쪽에서는 원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견을 아직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냥 뒤로만 법사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위까지도 우리 민주당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게 사실인가 하는 정도의 의사만 확인을 했지 분명한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힘당이 오늘이라도 분명하게 본인들이 상임위를 확보해야 될 7개의 상임위안을 분명하게 내놓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협상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저희가 확보할 것이다.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 받아보겠습니다. 법사위? 과방이요? 글쎄요, 일단 저희가 법사위 운영위는 제가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확보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언론개혁이라든가 언론 탄압으로부터 또 언론의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방송 3법이 지금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재발의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방위도 우리가 꼭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수석님 협상의 여지가 있죠? 아니,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까? 네. 네. 예, 그러면 지금 법사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과방위에 대한 예, 민주당의 의지가 지금 굉장히 견고합니다. 네. 네, 다른 질의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까 먼저 손 드셨던, 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강진구 기자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위원장 11대 7의 전제 조건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또 확보하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11대 7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법사위원장이랑 운영위원장 관련해서 타협이 되지 않으면 11대 7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국회 관례에 따라서 지금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 배분되는 것이 이제 11대 7이니까 서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이 되겠지만 만약에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서지 않고 국힘당이 어떤 상임위를 요구하고 우리하고 조율하는 그 과정이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뒤로 허비한다면 그렇다면 이 11대 7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저희는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체 없이 원구성을 하고 빨리 일하는 국회, 실천국회, 개혁국회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견고하기 때문에요. 11대 7이 아니라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또 다른 매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사실 이제 법사위를 가져가서 법안을 좀 통과를 시키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개혁 입법들이 좀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전략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네. 요번에 21대 국회 마지막 때 본회의에 직회부됐던 7건의 법안 알고 계시죠? 처음에 3개 법안만 올리자, 4개 법안을 올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결국 대통령이 또는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 올리면 거부권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입법부가 그 법을 올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행정부는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과연 대통령이 헌법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 거부권이 남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불가피하게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발행되고 있는 거부권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을 깨고 대통령 본인과 가족,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덮기 위해서 하는 거부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민생과 관련해서도 여당과 야당이 협의해가지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바람직한 협치의 길이지만 일정한 시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입법부는 당연히 입법권을 행사해서 법안을 의결하고 그리고 그 법안 공표를 대통령실에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입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입법부의 역할을 따박따박 법대로 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집권한 지 2년 만에 벌써 14번의 거부권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이 짧은 기간 내에 최대 거부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는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102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20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입법부는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에 사실 영향받지 않고 따박따박 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국민들이 참아내는 인내의 임계치가 어디쯤인지 대통령께서도 분명하게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될 거다 생각합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정말 무도하게 행사가 됐는데요. 국민께서 언제까지 참아주시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줬던 그 권한을 언제까지 허용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최대한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른 질의사항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 네. 협상 레버리지 용도로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거로는 7일날 이제 마무리를 하려면 국회의장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 6월 7일 이거 결코 뭐 협상용 레버리지는 아니고요.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저희들의 의지는 저희 원내대표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전체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아주 견고하게 있습니다. 결코 레버리지가 아니고 네, 6월 7일까지 반드시 원구성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충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회의장 당선자께서도 6월 5일 날 국회법에 따라 선출이 되는데요. 법대로 법을 꼭 지켜나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국회의장께서도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법에 따라서 6월 5일 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 의장단을 선출하는 국회 소집에 국힘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 따라 저희가 국힘당을 제외하고 사실 저희들이 국회를 소집을 했거든요. 국힘당은 조금 전에 우리 수석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의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도 밝히지 않고 지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법에 따라서 6월 5일 날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서 첫 번째 국회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을 하고요. 그리고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국회법을 준수해서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은 단지 민주당의 요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야당 초선 당선인들하고도 좀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공동의 입장으로 국회법을 준수한 조속한 원구성을 22대 이제 초선 당선자들 이름으로 함께 이렇게 밝히는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좀 추가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좀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은 원구성 협상에 관한 이야기들에 좀 집중할까 하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원구성 초점이 좀 맞춰지고 난 이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 세제 개혁에 관해서는 저희도 논의할 계획이지만 지금 당장 타이밍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논의의 집중은 좀 원구성이 돼야 될 듯합니다. 네. 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답을 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기자님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또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이후에 원구성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추가 일정은 어떻게 될지 계획을 정해주십니까?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if not,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좀 흐려지겠죠? 6월 7일에 원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상황을 설정하지 않고 6월 1일로 올인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하시고, 네, 이 정도 질문 한두 개 더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추가 여쭤보고 수상병권 제표들이 예상보다 큰 표차로 부결이 되기도 했고 22대 국회 범야권이 192석이라고 하지만 그 8석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그것도 좀 원내 지금 과제로 구상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보관이 마련되고 있으신지. 네. 22대는 21대랑은 다른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민주당뿐 아니라 모든 야당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대에는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재의결하기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국힘당의 양심표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한 8표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힘당의 표를 한 표 한 표 우리가 얻어오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이다. 우리들의 협상력이다. 아니면 보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3분의 2, 300석 중에 200석 이상의 의결을 받아내는 것은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요. 저는 단 한 석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국힘당의 양심표 한 석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보다는 그것은 국민들께서 주권자인 시민들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6년도에 그때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가 가결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야당 전체의 합이 170석 정도 되었어요. 초선 의원이었고 의정활동한 지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저로서는 30석 이상의 양심표 또는 이탈표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막상 국민적 분노와 임계치가 그 불가능할 것 같던 벽을 한꺼번에 확 뛰어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30석이 아니라 60석 이상의 표가 이탈을 하게 되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야당의 힘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고요. 저는 정부 여당의 의원들도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서 동참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전략은 우리 야당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벌써 몇 년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일정한 임계치가 된다면 그러면 거부권을 거부하는 시점이 빨리 올 수 있다. 그날이 어쩌면 예상하지 못하고 도둑처럼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30분이 지났지만 박절하게 끝내진 않고요.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확보하려는 상임위원장 자리에 국가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 말고 실제로 소속이 있는데 그렇게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건 우리 박수성님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원칙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처음부터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민주당과 국힘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의 민의를 반영한 원구성 협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총선의 민심을 받지 않고 독단과 독선을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회 입법부가 확실하게 견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상임위가 어디냐. 제일 전선의 상임위는 법사위 운영이고 과방이라는 면을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된 국힘당의 안이 무엇인지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얘기를 드리는 거고 협상 과정에서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말씀하실 부분 있을까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배석하신 의원님들 중에 드리고 싶을 말 있으시면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원구성 관련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공식적인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휴일날 이렇게 출근해 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질문들이 있으면 원내대변인들과 지도부께서 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찬 공식 폐회를 한 이후에 안내를 드릴까 했는데요. 네, 민주당사 그 지하에 있는 달구지라는 식당에서 기자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오늘 미진한 대화들과 질의응답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하시면서 찬찬하게 카메라 끄고 말씀하시죠. 그러셨네.